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대사는 이걸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옐로우 페이퍼에 떠드는 뉴스에 나오는 태블릿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fucking my life라고요. 내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뭐 연예인 소식이 됐든 뭐 누가 어쨌다고 하든 누가 연애한다고 하든 뭐 그래서 뭐 팬들이 안 찾아온다고 하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로서만 구성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화해서 가십화해서 올려놓고 SNS에 올려놓고 그걸 떠들길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돌려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가 대단히 그 영화들 군들 중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고, 또 다른 작품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여전히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 있구나.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악을 다룬다는 건 결국 인간을 다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게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토드 헤인즈 영화들, 사실 토드 헤인즈는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인디 필름의 대명사로서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 왔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작들을 보면 주로 이제 지금 또 올려드렸던 제목처럼 두 개의 축이 만나고, 캐롤도 그렇죠? 캐롤과 테레사, 그 두 개의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고 또 잠깐 헤어지죠? 이지러지고 또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서사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뜻에서 가져오고, 그냥 이게 토드 헤인즈가 최근에 한 2015년도에 캐롤이 만들어졌으니까 최근 10년 동안 영화 만드는 방식들이기도 하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캐롤이라는 작품이 그렇게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뭐 테레사가 캐롤을 바라보면서 욕망하는 대상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테레사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캐롤이 이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고 뭐 이러면서는 또 다시 다가가게 되는 과정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원래 책이 있는 거예요. 저건 19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이게 두 얘기가 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교차되는 세계라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둘이 할머니가 돼서, 역시 할머니는 줄리안 무어고요. 토드 헤인즈는 줄리안 무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뭐 파프롬 헤븐이나 뭐 이런 영화들에서도 이걸 쓰라고 했었지. 그치? 이들이 70년대 이제 예여행 여정 속에서 만나가지고 뉴욕을 만든 파노라마,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모형들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캐릭터는 말을 할 수 없고, 이 캐릭터는 귀가 안 들리게 되는 사고로, 뭐 그런 과정들, 어떤 동질성이 있지만 알고 보면 가족이고 이들 사이에 엄마가 또 놓여 있고 뭐 이런 사연들이 전반적으로 교차되면서 두 세계가 역시 또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LA 출생의 유태인 계열이었었고요. 되게 유명했던 단편이 이게 이제 43분짜리 단편 영화고, 종종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카펜터 알죠? 카펜터즈. 그중에 캐런 카펜터는 그 거식증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걸 그 요즘 뭐 아카데미에 갔던 바비와 케니 형 나온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약간 우화적으로 비꼬면서 풍자적으로, 그래서 이 집안의 카펜터 가문에게 소송도 당하고 막 그랬던 뭐 그런 사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비와 케니 카펜터의 그 남매로 변신해서, 가족들로 변신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보면 약간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스톱모션 수준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유튜브에서 아마 클립들은 그래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슈퍼스타 캐런 카펜터의 이야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그렇게 해보시면 찾아볼 수는 있다.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포이즌이라는 영어로 썬댄스 최고의 영화인데, 장준혜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고 아마 도둑들이라는 책이 국내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준혜는 샤르트르가 성준혜, 성자 준혜라고 불렸을 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프랑스의 작가, 예술가 군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어떤 에피소드로 단편들이 이제 엮여 있는 그런 형태의 얘기들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가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장준혜가 게이거든요. 그리고 토드 헤인즈도 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이 90년대 때 소위 이제 게이 영화들의
출발점들로서 나왔던 대표적인 감독이 토드 헤인즈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캐롤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게이, 뭐 레즈비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더 다양한 그 인공관계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사실 오늘 메이 디셈버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 명의 인물이 주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자베스와 그다음에 그레이시 같은 경우들도 보시면은 과연 이들이 적대적 관계인가, 혹은 동반자적 관계인가, 혹은 커플적 관계인가, 뭐 이렇게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감독의 전작들이 그런 세계들을 주로 다뤄왔으니까. 물론 이제 감독은 인터뷰에서 뭐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들진 이번에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캐롤적 시점샷들, 캐롤과 테레사가 이렇게 시선을 교환하는 느낌들을 이 영화에서도 보면 너무나 노골적으로 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영화는 절대로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줄리안 무어, 이때도 나오지만 세이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벨벳 골드마인. 글램락에 대한 예찬이었던 벨벳 골드마인. 한국에서 재개봉도 되게 많이 했던 영화 중에 한 편이긴 한데, 아마 음악 영화로서도 거의 제일 좋은 작품들 중에 앞에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파프롬 헤븐 같은 영화들, 이것도 역시 여주인공은 줄리안 무어고요. 줄리안 무어가 되게 주요한 페르소나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I'm Not There와 캐롤에서는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요. I'm Not There는 밥 딜런에 대한 전기 영화인데, 같은 에피소드 있지만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치 7명의 전혀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역시 이것도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요. 시대와 어떤 것들 마치 환생 구조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계속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할 수 있는 영화인데, 보면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이해가 돼요. 토드 헤인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캐릭터들을 조금 다른 시선과 비전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밥 딜런은 한국어로 따지면 누굴까요? 용필이 오빠쯤 될까요? 근데 요즘 세대는 이제 조용필을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뭐 국민 가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60년대 때 우드스탁의 상징이기도 했었고, 그런 가수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음악사나 어떤 예술사를 통해서 그 밥 딜런적인 캐릭터들의 형상들을 다 같이 끌어당겨서 그들이 마치 밥 딜런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뭐 우드 거스리 같은 되게 초기의 그 블루스 음악의 대가들, 초기 블루스 음악의 대가, 이런 인물들 얘기를 막 보여주면서 I'm Not There라는 거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것이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으로 우리는 다 모든 걸 밥 딜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또 토드 헤인즈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캐롤에서 테레사가 고민하는 것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혹은 캐롤조차도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에 대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아 찾기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원더스트락에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혈육이나 아버지나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모험이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다. 영화 보시면은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그 대사하는, 다시 찍겠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같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질감도 있고요, 몰입감도 동시에 있어요. 사실은 원근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밀려나가는 거 있고,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런지는 영화 전체를 이해하시고 나면 사실 이 대사가 주는 이중적인 뉘앙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져놨고요. 처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베리, 나탈리 포트만이 맡고 있고,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나오기도 했고, 사실은 뭐 인류 배우가 아니죠. 딱 들어봐도 뭐 노아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화들은 대략 어떤 성적인 것이 확 느껴지는 삼류 배우쯤으로 보이는데, 야망과 욕망이 있는 그런 여성 배우로 느껴져요. 그래서 베리 씨, 노라의 방주 팬이에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건 다 노라의 방주 팬이에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영화 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호기심을 또 자극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 맥거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베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컷이 바뀌면 존 그레이시 부부가 등장하는데,
사실 조하고 그레이시 중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레이시의 비중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조가 먼저 이 야외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소세지를 잔뜩 굽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왜 먼저 보여줬을까? 찰스 맨튼이 이 캐릭터로 대단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올해 뭐 골든글러브나 이런 데서 많은 상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한국인으로 설정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국계 배우의 어떤 뭐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들도 한편에서 또 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왜 먼저 등장했을까라는 거죠. 이 세 명 중에서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영화는 쉽게 말하자면 엘리자베스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라고 하는 당시 학교 선생이었던 인물이 조와 만나가지고 그랬다.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희대의 사건이었고 결국 이들은 부부가 돼서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 그걸 영화로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라면서 거의 그레이시와 엘리자베스의 어떤 대결 구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영화 속에서 보시고 있는 화면들이고 많은 내용들은 엘리자베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를 주로 하는 장면들이 대부분 내용으로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둘이 만나거나 아니면 그레이시 주변에서 있었던 전 남편 혹은 변호사 이제 막 기억들 나시죠? 이런 인물들과 아들 조지 뭐 이런 애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인데 왜 조가 먼저일까? 이 영화는 도대체 어디 지점까지 다다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아까 둘의 세계가 기본 축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는 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면 이 영화가 확 재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영화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시가 등장하는데 뭐 영화 배우랍시고 선글라스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지만 말고 우리랑 잘 어울리기 바래 뭐 이런 얘기를 친구랑 또 하게 되죠.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 되면 냉장고를 열면서 핫도그가 부족하네. 이때 이 영화에서 많이 들리는 음악 따당 땅 그 피아노 음 같은 그 음악들은 진짜 한 4-5번인가 정도 쓰이거든요. 그거 다 찾아놨었는데 사실 관점으로 틀면서 이 균열 부분들을 다 총 집합해서 보여드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왔을 텐데 이게 처음 등장할 때 그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귀도 뭐 토드인지가 되게 복잡하게 음악을 쓰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요. 들으시면 되게 정확하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어떤 장면, 이 장면에선 좀 주목해라, 읽어라 라고 하는 것들. 핫도그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컷이 바뀌면 되게 웃겼거든요. 제가 흥미로운 연기라고 저렇게 대놓고 적어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조가 소시지를 굽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배우 나오는 영화 봤어. 소세지, 그 여배우, 영화, 그 여배우가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핫도그, 소세지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했어. 이거 성적 농담을 처음에 던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왔던 노아의 어쩌고 저쩌고 그 영화는 분명히 성적인 영화일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 팬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동시에 그 여자의 등장과 함께 이런 핫도그 혹은 소세지의 컷들을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연결해서 놓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는 건 그 배우에 대한 어떤 성적인 설정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은근히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이 영화의 내용은 뭡니까? 20몇 년 전에 있었던 성적인 사건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성적인 사건을 지금 바라보는 거고 그것을 재현하겠다고 온 배우도 역시 그런 배우인 거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 소위 추문일 수도 있고 성적인 스캔들일 수도 있고 이 세계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있는 컷들의 연결이다 라는 뜻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레이시와 엘리자베스 만났을 때 볼일 보면 핫도그도 드세요라고 하면서 핫도그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이 말을 한번 던지면 이거 갖고 계속 이 시퀀스 내에서 두 사람의 처음 만남 장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연결들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꽤 어떤 대사를 쓸 때 굳이 이 대사 필요 없잖아요. 뭐 볼일 보면 핫도그도 드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던져서 미국식 유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머적인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럼 이게 계속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 들어왔을 때 어떤 진입할 때 어떤 그냥 연상할 수 있는 기표들 이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장면들로 던져놓고 보여준 다음에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는 리서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시선 인터뷰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처음 만남 때 친구가 여기 있었죠. 아까 그레이스 얘와 같이 있었던 건데 뭐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그러죠. 이제야 겨우 이렇게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때 그 엘리자베스가 들고 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택배. 맞아요. 그 택배가 뭔지는 또 역시 안 보여줘요. 근데 택배가 이 집에 계속 왔었다는 것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불쾌한 거겠죠. 이들에 대한 어떤 질타, 무시, 뭐 혐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택배이겠죠. 뭐 성적인 소품이거나 뭐 성적 소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던져지고 있어서 사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현실의 주변들은 어떤 균열이나 위협이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20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조가 얘기할 때,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를 그나마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도 이 영화를 하게 된 뭐 그런 계기들인데, 어쨌든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친구가 얘기하면서 어쨌든 영화 만든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변 친구들은 부정적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뭐 나중에 가족들 모임일 때 이때도 나 이 영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딸이 말한다든가, 큰딸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그런 대사의 장면, 그런 시선이 기본적으로 지인들에겐 깔려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시선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는 베리 씨 환영합니다, 뭐 방주 팬이에요 썼던 그곳으로 들어와서 잡지들을 보고 있는데 잡지도 다 역시 가십적인 기사들인 거죠. 소위 말해서 옐로우 페이퍼라고 불리는 것들의 뭐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언론 기사 쭉 보거나 쭉 기사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사진 이미지를 주로 살펴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리가 화면을 보고, 여기서 보면 화면이 이렇게 가려 있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고 그 표정을 연기하는 흉내내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리의 관심사는 이 여자의 어떤 이미지, 얼굴, 표정, 눈길, 시선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들을 드러내는 그런 관심들이 또 이렇게 시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 여자 좀 연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사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유치한 감독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토드 엔지의 영화사의 많은 부분들은 캐롤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시선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남편이 캐롤을 바라보는 시선, 그 남편이 캐롤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테레사의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들 영화에서는 사실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내러티브가 전달이 돼요. 이야기가. 그걸 대단히 기기술적으로도 테크닉적으로도 잘하는 감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토드 엔지다. 시선만 잘 따라가서 읽어도 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이즈와 여러 가지 감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교차하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화를 하고 나서 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혀 창피함이나 죄책감이 없어 보였거든.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은 남편과의 대화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리는 갑자기 혼자 숙소에 있는데 바르면서 대단히 자기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여자, 다시 말해서 그레이시를 의식하는 그런 어떤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남편 만나는 거죠. 톰이라고 하는 남자. 톰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때 있었던 정황에 대한 거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레이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이상했다, 알 수 없다 자기는.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남편이 당연히 인터뷰의 대상이 됐겠죠. 왜냐하면 전 남편과 톰과 살던 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톰에 대한 나중에 평가가 등장하죠. 잘생겼다는 말도 있었던 건 맞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그레이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엘리자베스의 정확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톰 같은 답답한 남자랑 살아서도 힘들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것이 서로 확 끌리게 되는 순간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에 한번 나왔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주워 담아줘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는 연결됐어요. 바로바로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가 길죠. 씬과 씬 사이 길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앞에 것들 그냥 흘려버리고 나면 우리가 톰에 대한 얼굴 인상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방 까먹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꽤나 존경하게 테피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던져졌던 것들을 뒤에서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감하고 하는 순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로 관여했었던 그런 그 펫
파는 가게, 물고기나 이런 거 파는 그 가게 주인과 가게가 얽혀 있어서 되게 놀랍다 하면서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돼요 하고 가는데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하죠? 창고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고로 가서 화면이 잘 안 나요. 여기 창고에 앉아가지고 마치 그레이시가 된 것처럼 어떤 성적인 동작을 하면서 흉내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때도 음악이 나와요. 아까 나왔던 띠딩띵 그 음악이 나와서 여기다 균열이라고 표시를 동시에 해드린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장소들에 가서 어떤 불안 혹은 과거와 연결된 어떤 그런 틈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카메라가 수백 인으로 다가가면서 그때 어떤 포커스 온 해주는 그런 순간들을 이 균열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꽤나 반복적인 스타일로 구현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그런 그 장면적 스타일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대단히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변호사였던 인물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죠. 그럼 그때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조차 사실은 그레이시가 되게 좀 특이하고 이상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재밌는 얘기도 해주죠. 이게 연결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나중에 그레이시가 울게 되는, 그레이시는 주로 자기의 감정적 반응을 우는 걸로 해결하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의 어떤 대화 내용 때문에 뒤에 보면 운다라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장면. 뭐에 관한 걸까요? 맞아, 케이크. 그러니까 케이크 아내가 여전히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레이시가 그 불쌍하다고 느낀지 왜 주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 세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2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조지가 와서 뭐 그날 있었던 또 얘기들에 대한 기억을 던져주는데, 이때 던져주는 또 내용이 있고 나중에 또 엄마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죠. 조지가 나타나서 그때 그 말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죠. 애들 졸업식 때 어떤 문제가 되죠? 쉽게 말해서 아들이 했던 말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를 따지는 영화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죠?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고. 엘리자베스가 원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계속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실마리를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게 바로 이 조지였던 거죠. 이 장면에서 난 그날 뭐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자기 친구랑 같이 생일 파티였는데 혼자 왔었고 걔랑 뭐 밤새 이상한 신음료 마셨다가 막 토했고, 그리고 나중에 새벽이 됐을 때 뭐 걔 자위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덤덤이 갑자기 또 자기 노래 부르러 간다고 또 사라져버려요. 되게 이상한 놈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나타나서 사실은 너 우리 엄마 믿지 마라. 우리 엄마는 오빠들이 뭐 몇 명이 있는데 오빠들로부터 막 이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자베스는 확신하죠.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연기해야 될지 알겠다. 그냥 그거 찾고 싶어서 사실 여기 와 있었던 거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레이시가 걔 말을 믿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툭툭툭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물의 욕망과 목적과 추구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는 꽤나 정교하게 지금 깔려 있다. 지금 이 장면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그 시간 흐름을 맞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바로 좀 전에 엄마 머릿속에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했던 조지와의 인터뷰, 결정적 인터뷰가 되는 이 장면이 밖에서 그 소위 말해서 졸업 환영식, 졸업 파티가 끝나고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서 조지가 하는 저 대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계속 엘리자베스를 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나눠서.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겠죠? 이들의 투샷이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둘이 잡히는 거잖아요, 결국. 왜냐하면 엘리자베스가 욕망하는 것은 그레이시가 되고 싶은 거고, 그레이시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시를 끊임없이 따르고 응시하고 얘기 듣고 뭔가 알아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 거고, 그레이시는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또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죠. 통상적인 상업 영화였으면 내가 왜 이걸 수락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대단히 애를 썼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엘리자베스의 욕망은 무엇인지가 되게 또렷하게 나와요. 대부분 남편하고 통화하거나 나중에 영화 감독과 통화할 때 또 되게 또렷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그리고 조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안 나오는 인물이 사실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처럼 보이고 왜냐면 그 당시 얘는 13살인가 그랬었고 중학생 1학년인가 2학년 13살이었고 13살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지만 이 인물은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엘리자베스 헤어지면서 나는 자아가 단단하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채 물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케이크 주문이 취소되면 울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자아가 무너진 걸까요? 그레이시 정도가 되는 여성이 정말로 그 주문자들이 누군지 모를까요? 왜 똑같이 올 거 아니에요, 주문자들이. 그래서 설명도 하잖아요. 이제 그 이사 가게 됐다고. 취소한 사람 내용도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영화에서 그레이시가 대단히 악마적이거나 나중에 보면 막 사냥하는 장면이 있죠. 사냥을 어렸을 때 배웠다고 했고 그래서 약간 살쾡이 삭 같은 그런 애 쏠까 말까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무슨 무서운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건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별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제일 걱정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흔히 이야기의 관습상 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건 엘리자베스의 시선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대부분 엘리자베스의 시선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한참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너 어렸을 때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분석적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이 인물들에 놓여 있는 관계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소위 말해서 위너냐, 누가 이겼냐라고 한다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둘이 장면이죠. 이제 딸 졸업식 때 입을 드레스 골라주는 장면. 근데 이 장면은 되게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좀 재밌게 연출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거울 장면이거든요. 어떤 반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둘이 앞으로 정면으로 서 있고 이쪽 거울에서는 그 그레이시만 보이고 엘리자베스는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뒤쪽 편 거울로는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그 거울 구도에서 이게 원래 모습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거울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중심적으로 투영되는가 할 때 이때 대부분의 장면들은 다 그레이시 중심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거울 장면들이. 거울에 반영돼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레이시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역시 놓고 대등하게 놓여있는 그런 위치의 장면들도 보실 수 있고요. 화장해보라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화장을 똑같이 해주는 장면. 점점점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때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철학 교수들이었다. 엄마는 심지어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대한 되게 중요한 책을 썼다. 이 집안.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 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보면 줄리어드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공부 잘하는 교육자 집안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줘요. 이것도 약간 의외성적인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통속적으로 그런 영화에 나왔으면 그렇고 그런 출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 깔려있는 정보들만 따라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것과는 어떤 이질적이거나 괴리화되어 있거나 뒤집혀져 있다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기서 두의 장면을 놓고 보면서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화장 끝할 때 이때 보면 되게 닮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식당 화장실에서 이런 장면도 투샷을 많이 보여주다가 졸업식에서 보면 완전히 똑같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버렸죠. 선글라스 끼고 하얀 옷 입고 딱 이렇게 마주하는 투샷을 한번 보시면서 처음에 누가 누구지? 라고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둘의 어떤 동일성 그건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를 연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자 자연스럽게 따라간 동일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둘 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닮아가기, 동일해지기,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진짜인가를 헷갈리게 하는 일종의 도플갱어 같은 이미지들의 구현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둘의 관계 장면, 투샷에서 많이들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둘의 관계가 나온 장면들이 긴장감 넘칠 때도 있고 뭔가 서로 약간 싸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워낙 뛰어난 두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상당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어쨌든 뭐 네탈리 포트만하고 줄리안 무어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감사할 수 있죠, 충분히. 이 힘 있는 두 배우들의 어떤 대결 팽팽한 구도가 어쩔 수 없이 시각적으로 많이 딸려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영화의 장력, 화면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 동일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실성은 점점 좀 의심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저게 표면적으로 닮은 것인지 이들이 같은 욕망이나 같은 꿈과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조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왜 조한테 계속 유혹하고 집적될까요?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스 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를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와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배우한테는 그 역할을 연기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하죠. 조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베리가 오기 전에, 엘리자베스 오기 전에 영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누가? 조가 보고 베리, 엘리자베스의 대사를 보고 있는 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까지 연결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 여자의 등장에 호기심을 느끼는 건 분명히 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다음 관계들에서 계속 거부하죠. 뭐 사무실을 소개해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하면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면서 또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리를 두죠. 그래서 일터 보여줘서 감사해요. 당신과 몰래 만나는 거요. 뭐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거부를 하고 또 이제 대화들이 시작되죠. 이렇게 보면 정원을 걸어가면서는 이때 조의 또 되게 중요한 대사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저를 뭔가 피하려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25년 동안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날 유일하게 쳐다본 사람은 그레이시였다. 절 봤어요. 그녀만 유일하게 날 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레이시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 관계들이 너희들이 혹은 엘리자베스 너를 포함해서 인터뷰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혹은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도 흔들리죠. 조가 흔들리는 결정적 장면은 뭐죠? 졸업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집을. 그때 비로소 뭘 느끼게 되는 거죠? 성장. 누구의 성장을? 아이들과 자식. 자식의 성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가 누굴 찾아가죠? 찾아간 장면. 갑자기 튀어나온 장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피던 뭘 핍니까? 담배를 피는 장면. 이 영화는 조에 관한 영화예요. 조가 성장하는 영화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욕망을 계속 충실히 살아갈 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방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자식들, 아들, 딸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떠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를 찾아갔겠어요? 자기는 아들일 때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때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내 아들들이 다 커서 떠났어요. 비로소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뚜렷이 등장하죠. 아버지는 지금도 역시 나한테 담배밖에 안 피우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제 알겠어요. 왜? 내가 뭐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다를 때 이 영화 훨씬 더 되게 풍부하고 재밌는 영화구나라는 걸 깨달아줘요. 물론 거기에 곤충도 얹혀져 있습니다. 곤충 많이 하죠? 곤충을 키우죠? 그리고 그것이 탈피를 해서 유충이 돼서 나비를 성장하는 것도 보여주죠? 너무나 노골적인 알레고리예요. 사실 재미없어요. 너무 뻔해요. 그거 알고 나면. 근데 이렇게 뻔히 보여주는 거 요즘 관객들은 토드 헤인즈가 그렇게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도를 못 알아차릴까 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읽게 되면은 이 영화는 조가 성장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졸업식 날 장면도 이상하죠. 철조망 밖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시선이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내용상. 그런 건 넣은 건 조의 이치와 고민과 방황과
철장 속에서 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들이 보여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최후의 욕망을 뿜어대는 건 엘리자베스가 아니에요. 조예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이 영화는 대단히 풍성한 층위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구나. 그래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 사람의 이야기고, 세 사람에서도 두 여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여전히 끼어 있죠. 왜? 그런 방황의 고민들을 언제 하느냐면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를 언제 물어봅니까? 관계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 돌아오고 샤워하고 나서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세계의 경험, 관계의 경험. 엘리자베스는 나를 이해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 날 여전히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러면 그레이시도 역시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25년 동안,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그레이시를 옹호하고 있는,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남자였었는데 점점 이것이 붕괴를 맞이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들기 시작을 해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대사는 이거일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옐로우 페이퍼에 떠드는 뉴스에 나오는 태블릿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fucking my life라고요. 내 인생이라고요. 헌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뭐 연예인 소식이 됐든 뭐 누가 어쨌다고 하든 누가 연애한다고 하든 뭐 그래서 뭐 팬들이 안 찾아온다고 하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로서만 구성해서 보고 있잖아요. 헌데 그들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화해서 가십화해서 올려놓고 SNS에 올려놓고 그걸 떠들길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돌려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되게 센 현실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단순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메타포는 그냥 25년 전에 실제 실화했던 유명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유튜브나 진짜 그런 거 가십해서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막 따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로? 그걸 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인데 왜 우린 그걸 이야기로 소비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찔러버리는 영화이기도 해요. 이런 관점을 놓고 생각해보면. 그럼 되게 영리한 영화인 거죠. 왜냐하면 토드 헨지가 그런 것을 엄청나게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K 감독이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게 뭐 없었겠습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조라는 인물. 사실 이때도 그 음악이 나오는데 초반에 그날 뭐 핫도그 굽고 막 했던 날 막 냄새 난다고 해서 막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향수 바르고 하니까 뭐 또 막 울고 있는 우린 그레이시를 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알을 발견해서 너무나 좋아라 하고 있죠.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왜 알이 나왔는데 저걸 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 혹시 그레이시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서 그걸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침대 머리맡에 그것들을 보이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레이시가. 그런 대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뭐이겠어요? 이게. 취미. 취미는 이제 약한 표현이에요. 취미가 더 세게. 취미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라고 보기보단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엔 애들도 있고 그레이시도 있고 항상 뭔가 그 패턴 속에 갇혀 있어. 근데 이건 뭐겠어요? 나 자신. 탈출구. 탈출구인 거죠. 유일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놓고는 막 사진 찍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화 상대가 누군지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뭐 너 유부남이라면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뭐 그럼 여자일 수도 있겠고 뭐 있겠지만 뭐 어디 여행 가지 않을래? 뭐 나비 보러 가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안 하긴 합니다만 뭐 낚시 가는 분들 아내분들이 이제 바라보실 때 그분들한테 탈출구일 수는 있겠다. 뭐 누구를 더 옹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사람들은 다 탈출구를 꿈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의 탈출구가 저 곤충, 나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거나 혹은 아버지가 된 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가을이면 애들이 대학생이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조가 정확하게 대화를 하죠.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아들이었던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인생 경험에서 비슷하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종의 거울 같은 장면이고 그것을 딱 마지막 컷으로 보여주는 건 이 쌓여 있는 담배는 결국 이 트래쉬는 시간에 대한 뜻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이만큼 핀 꼴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을 굳이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대사 필요 없이 이 이미지 하나로 딱 설명해 주는 거죠. 아버지 얼마나 답답했어요. 맨날 얘 때문에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을 때 더구나 정체성도 백인이 아니야. 아시아계 한국인. 얼마나 보면 인종적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저런 담배를 받고 피면서 버텨왔던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어요. 이 장면과 더불어서. 그래서 조의 장면들이 사실 되게 좋아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더너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돌아와서 이때도 이제 샤워를 할 때 그 아까 피아노 막 따당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런 장면 중에 하나고 혼자 씻어내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안 나왔던 건데 결국 그런 특별한 사랑이라면 조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레이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네가 먼저 주도적으로 했잖아. 네가 먼저 리드했잖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리드했냐 뭐 그런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특별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랑이 맞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믿고 여태까지. 근데 그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 특별한 사랑이 맞는지. 그게 사실은 이 영화가 이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시나리오가 건드리고 있는 핵심인 거죠. 과연 그것이 25년, 그러니까 그 과거를 재현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증언들의 몇 가지 언어의 인터뷰들밖에 없어요. 25년이 지나면 사실 그런 모든 사건들을 퇴색할만 하지만 퇴색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택배는 날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스캔들을, 큰 사건들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굳건히 지켰던 어떤 철옹성 같은 철창은 우리가 특별한 사랑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조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지는 순간에 최후로 붙잡을 보루는 누구겠어요? 그런 사랑을 한 그레이시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사랑한 사람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 제3자에 가서 뭐 아니면 상담사 가서 뭐 오은영 선생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나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그 게시판 글에서 막 올려요. 이렇게 됐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왜 그걸 거기다 물어보죠? 근데 이게 지금 보편화된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약간 뭐 사이드로 벗겨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역시 이 대화 속에서 그레이시는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피해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것들에서 보시면 저 벌레를 보고 되게 기뻐서 나비의 날개를 만지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조가 도망치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졸업식 장면에서 이렇게 철창에 가린 채 가려서 보이는 조의 그런 장면들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3자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그레이시, 조의 관계에서 사실은 팽팽하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따라가게 되는 것은 두 여자의 이야기 구도 속에서 따라가기 쉽지만 그 투샷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동일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 영화냐? 근데 도대체 이 영화는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 조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보면 아들이 조를 안아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조가 달라진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이때도 음악이 따단 나오고 이제 가족 모임이 나온 장면으로 그 다음 컷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균열이긴 해요. 순서상 이게 좀 더 아까 4보다 더 먼저 나와서 그 샤워할 때보다 먼저 나와서 3이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요. 어쨌든 이런 균열의 순간들이 음악을 통해서 또 구현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태까지 했던 얘기의 요약 정리일 뿐입니다. 진실은 과거에 묻혀있고 여전히 세간을 떠돌며 재생산되거나 택배로 배송이 되며 그 가운데 아이들은 자라나고 비로소 아버지가 된 남자는 새로운 눈을 뜬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보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는 무언가 각성하거나 깨닫거나 성장하거나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럴 때 이 메이 디셈버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 나이 차이의 격차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던져지는 영화다. 두 여자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 영화는 뻔한 그냥 뭐 어떤 욕망의 대결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 거기에 제3의 항목인 자신의 아버지가 됐을 때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이 아버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으신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로 그런 영화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보는 순간에 훨씬 더 풍요로운 시선과 어떤 두 사람,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될 때 어떤 텐션들, 긴장감들이 훨씬 더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다. 확실히 토드 헨지는 기술적으로 이런 인물들의 관계 배치들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런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웨스 앤더슨이나 이런 감독들이 쓰는 인물 구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되게 평면적이라고 한다면, 2D 그 자체라고 한다면, 토드 헨지는 계속 그 안에서 2각, 3각, 4각, 5각 관계들 계속 뒤엉키어서 엮으면서 그 안에 균열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드 헨지 영화에서 균열이 없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균열의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인간적 관계의 균열뿐만 아니라 감정의 균열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사건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조라고 하는 인물로 보면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확연하게 있는가가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를 제외하고 나면 그냥 뭐 옛날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엘리자베스가 와서 저 여자랑 인터뷰한 얘기쯤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 영화 심심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심심한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변화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 1층처럼 칼피해서 날갯짓을 하려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장면 컷인 거죠. 이때 자아가 불안한 사람은 참 위협다니까요. 그쵸?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이때야말로 약간 무섭죠. 악마성도 느껴지고, 너희들은 자아가 불안해 이것들아 막 이러는, 그러면서 그걸 흔들리는 엘리자베스의 컷들이 또 카메라가 포커스 온되면서 쭉 보여지는 장면들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까 영화의 첫 장면, 좀만 더 하면 진짜일 것 같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몰입일 뿐만 아니라 그건 그냥 그 허구성의 세계, 다시 말해 이야기의 세계의 몰입이에요. 하지만 진실에 대한 몰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야기는 몰입되지만 진실은 몰입될 수가 없는 거다. 진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사자들도 모를 거예요. 당사자들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일정한 자기 환영적인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 진실은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신만이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저 멀리 있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이 균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